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정현정입니다. 빛보다 빠르게 슉슉, 바람보다 가볍게 슉슉. 경제 공부 술술. 경제를 알아야 인생의 고수가 된다. 경공술. 오늘 주라의 경제 선생님은 LG경영연구원의 김형주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중국 경제 물어보려고 모셨어요. 네. 지금 경제 상황이 어떻습니까? 그냥 그 말고요. 예. LG는 어떻습니까? LG도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요? LG처럼 이제 제조업체들은 상품을 많이 팔아야 네. 경기가 좋은데 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둔화되다 보니까 네.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박사님, LG가 중국에서 이렇게 주력으로 이렇게 투자하는 사업, 주력으로 보는 사업은 뭡니까? LG 입장에서 이제 중국은 사실 시장이라기보다는 생산지에 가깝습니다. 예. 거기서 뭐 이제 배터리도 만들고 예. 뭐 디스플레이 관련된 뭐 액정 장비 같은 것들 만드는데 예. 이제 그런 것들은 결국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네. 어디 뭐 유럽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판매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요즘 미국, 중국 사이도 좀 많이 안 좋고 예. 그리고 사실 LG가 주로 만드는 제품들은 직접적으로 그 규제에 노출돼 있지는 않은데 예. 그렇다 하더라도 즉 직접 규제 대상이 아니더라도 그 시장에서는 네. 이 미국, 중국 사이가 안 좋을 것 같으면 앞으로 좀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이 확산될 수밖에 없죠. 네. 그리고 또 미국은 그나마 조금 이제 경제가 버텨주고 있는데 예. 유럽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신흥국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기 때문에 네. LG뿐만 아니라 한국의 제조업체들은 요즘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성장하면서 고속 성장하면서 우리도 수혜를 좀 봤잖아요. 많이 봤죠. 최근 한 20년간. 네. 그런데 최근에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한 4%도 어려울 것이다 얘기하는데 중국 경제 성장률 4%다. 이거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처음에 경제가 굉장히 규모가 작을 때는 네. 사실 빠른 성장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네. 국민소득이 한 1,000불이었다 그러면 1,000불에서 1,100불, 1,200불을 만들기 쉽거든요. 네. 그럴 때는 뭐 두 자릿수 경제 성장률을 쉽게 할 수 있죠. 근데 네. 경제 규모가 커지면 네. 경제 성장률이 점점 낮아지는 건 낮아지죠. 당연한 건데 네. 과연 지금 중국이 예. 4% 정도의 성장률을 보일 만큼 충분히 커진 건가? 예.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그 정도 지금 중국이 한 12,000불, 13,000불 정도 되는데 그때 우리나라라든지 다른 나라들은 보통 6%, 8% 성장을 했었거든요. 예. 그럼 중국도 지금쯤은 그 정도를 해줘야 되는데 네. 이제 서방의 경제학자들 기준에서 보면 중국이 벌써 이 4%대 얘기가 나오는 거는 경제 위기 아니냐? 예, 너무 빨리 이게 활력을 잃는 거 아니냐라는 네.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지금 예. 부동산발 위기 계속 나오고 중국발 리먼 사태다 얘기 나오는데 중국 경제 위기로 볼 수 있습니까? 아닙니까? 박사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왜냐하면 앞서서도 제가 이게 서방 경제학자의 시선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서방에서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그러니까 즉 시장 기반의 경제에서는 어떤 경제가 서로의 어떤 주고받는 밀고 당기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사람의 어떤 이기심, 탐욕 이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네. 그 중국 같은 사회주의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중국은 이제 시진핑 1인 체제로 더 고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는 결국 중국 정부가 어느 방향을 원하는지가 훨씬 더 중요하고 네. 지금 중국 정부가 판단하기에는 중국 경제가 맞이하고 있는 여러 현상이 좀 구조적인 문제를 조정해야 될 시기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즉 물론 부작용은 어쩔 수 없겠죠. 경제가 둔화되고 성장률이 내려가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를 괜히 바로 잡으려다가 즉 이제 다시 경기 부양을 하려다가 서방 국가들이 경험했던 뭐 양극화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자기들도 겪게 되는 것 아니냐라는 예.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고 즉 4% 정도의 성장률이 어쩔 수 없는 성장률이다라고 보면 이건 굉장히 힘든 문제일 수 있지만 중국 정부가 어느 정도 감내하고 예. 각오한 숫자라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4% 성장률 유지한다면 오히려 몇 년 한 6% 하다가 갑자기 1, 2%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더 낫지 않겠습니까? 네. 중국 정부는 지금 그런 부분을 테스트하고 있는 기간인 것 같습니다. 시진핑 주석이 중국 경제기 부동산 위기 단번에 제압할 수도 있는데 지금 관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시진핑이 지금 중국 경제 위기 그냥 손을 놓고 있어서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 그 초등학교 작은 반 하나만 해도 담임 선생님이나 반장이 네. 완전히 통제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10몇 억씩 하는 인구의 큰 나라를 한 사람이 그렇게 하긴 어렵죠. 네. 물론 이제 서양처럼 그러니까 우리나 뭐 미국이나 유럽처럼 이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모든 유권자들의 의사를 다 반영해야 되니까 시간도 걸리고 좀 복잡할 수도 있고 거기에 비해서 조금 더 의사결정이 빠를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지금 중국 정부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저는 이제 동의하기 어렵고 네. 물론 뭐 플라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철인 정치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건 이제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굉장히 뛰어난 도덕성까지 갖췄을 때 가능한 건데 네. 지금 중국 정부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까? 그거는 좀 어렵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요즘 이제 중국 정부 위기론 나오는 게 결국 부동산 위기가 금융권으로 확산되느냐를 놓고 이제 서로 판단이 엇갈리는 건데요. 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근데 물론 저는 약간 낙관론을 믿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우리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관치를 오래 해왔고 또 관치의 부작용보다는 관치의 효율성을 많이 살려왔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에서 발생한 위기를 뭐 신탁이라든지 또는 지방의 그런 법인이나 이 기금으로 확산되는 걸 막는 데 있어서는 더 효과적으로 움직일 거라는 점에서 그쪽을 걱정하진 않지만 네. 그런 과도한 자신감이나 노력이 오히려 중국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또 중국 경제가 그동안 지난 한 20년 동안 발전해온 가장 큰 원동력이 세계 경제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면서 그 개방의 효과를 누린 건데 그거를 이제 미국이나 유럽 핑계 대면서 스스로 자꾸 문을 닫아버리려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중국 경제에 더 큰 문제점이 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뭐 20년 30년간 계속 호황의 길을 걸었지 않습니까? 앞으로 그 정도의 고고도 성장은 가지 않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제가 들은 것 이해했는데 제 이해가 맞습니까? 그거보다는 조금 더 비관적으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왜냐하면 해요? 이제 저는 중국 경제가 뭐 문제 없을 거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중국 경제를 좀 걱정하는 입장입니다. 저 연구원 내에도 다양한 이제 목소리들이 있는데요. 즉 중국 경제에 대해서 일부에서 지나친 위기론, 마치 이제 미국에서 생겼던 리먼 사태라든지 이렇게 가는 걸 우려하는 분들이 있어서 저는 그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대신 중국 경제가 마땅히 겪어야 될 어떤 좀 조정 기간들을 인위적으로 회피를 하려다가 오히려 성장 동력을 까먹게 되지 않을까. 요즘 보면 민간 기업들에 대한 과도한 그 개입이라든지 시장의 어떤 혁신 역량을 깎아버리는 거. 그런 것들이 문제죠. 저는 그 부분을 훨씬 더 크게 보고 있습니다. 중국 영화 산업 괜찮았어요. 좋았어요. 저도 중국에서 나온 영화 이렇게 기다렸다 보기도 했는데 정부가 이렇게 개입하면서 이 영화 시장이 좀 어떻게 뭐라 해야 되나 좀 그 품질이 떨어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획일화되고 그렇죠. 참 경제도 그런 거 아닌가 걱정합니다. 우리가 중국 경제를 걱정해야 되는 걱정하는 이유가 한국의 제일 무역국 아닙니까? 중국 경제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경제도 바로 영향을 미치는데 근데 중국 수출이 계속 감소하고 있죠.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은 좀 둔화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요즘 이제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공급망 자체가 좀 정체되면서 중국과의 교역이 전반적으로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미국만 하더라도 원래 미국의 그 제일 큰 교역 대상국이 중국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멕시코로 바뀌고 있고요. 뭔가 이제 그런 식의 좀 구조적인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고, 근데 우리가 이거를 계속 좀 비관적으로만 볼 건가?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데 지난 한 10여 년 동안 국제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 계속 받았던 질문이 우리나라의 대중무역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계속 둔화되고 있으니까 그 질문을 던졌던 분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오히려 대중무역 의존도가 개선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중국 경제라고 하는 게 항상 한국과의 거리가 일정할 수는 없거든요. 중국이 우리를 계속 따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거리가 한 100m쯤 떨어져 있을 때 우리와 관계와 50m 정도 떨어져 있을 때 관계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제 대중교역 의존도를 뭐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인도네시아 같은 다른 나라로 다각화하는
하는 게 필요하고 이게 아마 가만히 있었으면 쉽지 않았을 텐데 최근에 이런 중국 경제 변화가 그런 어떤 기업들의 움직임을 좀 자의반 타의반으로 네. 더 가속화시킨 것 같습니다. 유커는 돌아옵니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요. 엘리베이터에서 예. 중국말 많이 들립니다. 그게 조금 다른 게 있다면 예전에는 중국의 중산층들까지도 네. 많이 한국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중국 분위기는 이제 유커들에 나가는 거를 막지는 않지만 과거보다는 조금 더 고소득층들이 이제 나오는 것 같고 특히 중국 경제가 요즘 내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리고 어느 나라나 그렇지만 경제가 불확실성이 커지면 일단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립니다. 네. 근데 지금 중국에서 나타나는 게 딱 그런 양상입니다. 즉 중국의 경제 주체들도 지금 중국 경제 상황의 미래를 과거처럼 무조건 낙관이 아니라 네. 조금 더 신중하게 살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여행이나 이런 걸 나가는 사람들도 예전보다는 훨씬 더 여유 있는 사람들이 나가는 것이죠.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한국은 약간 좀 긍정적인 효과일 수도 있겠는데 일본과 중국이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중국이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들도 일본이나 동남아 관광객들이 좀 과거보다 줄고 즉 코로나 이전보다 좀 줄고 그 반사 효과로 한국으로 오는 중국 관광객들이 조금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예전에 유커가 한창 올 때보다 지금 턱없이 미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한국 관광객들도 중국 안 가요. 이제는 한국은 안 가는 거죠. 네. 예, 중국은 좀 못 오는 거고. 네. 예. 안 가는 것도 가는 게 좀 까다로워져가지고 비자 문제가 그래서 예. 그래서 못 가는 것도 있죠. 그렇죠. 예. 근데 아무튼 이 유커들이 와야 우리 경제가 산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상인들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의 방식을 계속 고집하려면 네. 그 얘기를 뭐 맞다고 볼 수도 있죠. 근데 네. 그 말은 다르게 생각을 하면 우리가 한때 뭐 철강이라든지 중공업 위주로 경제를 계속 끌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때 분명히 그걸 쉽다고 느끼는 기업들이 많았을 거예요. 네. 근데 그렇다 그래서 계속 거기 머물러 있었다면 요즘 같은 뭐 한류라든지 BTS 이런 거 불가능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유커들이 왔을 때 물론 쉬웠겠지만 이제는 그들을 대신할 만한 이제 다른 또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매력 포인트를 찾는 게 네. 한국 관광업계의 숙제이고 또 그래야 우리 업계가 지속 가능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북한의 경제적인 밀착은 어떻게 보십니까? 한미일이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가까이 지금 밀착하면서 북중러 이렇게 대립구도가 이렇게 섰어요. 예. 지금 북한과 중국은 뭐 비행기도 다니기 시작하고 열차도 많이 다닌다는 얘기 하는데 어떻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까지 심각해 보진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다른 말로 보면 이제 미국과 같은 개방을 강조하는 국가와 네. 또 이제 중국처럼 이제 폐쇄를 허용하는 국가 간의 갈등이라고 본다면 대표적인 폐쇄 경제가 또 쿠바, 북한, 러시아 이런 나라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중국이 이제 대규모 개방 경제에서 좀 폐쇄적인 성격을 강하게 간다면 당연히 러시아나 북한과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서로 그들 사이에 이제 나눌 수 있는 어떤 생산 분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국을 대체한다든지 또는 뭐 인도네시아나 일본을 대체한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뭐 몽골이라거나 베트남이라거나 이런 국가들이 조금 더 긴장을 갖고 북중 관계의 변화를 지켜보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G20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1대1로라는 계획이 조금 나왔어요. 1대1로는 지금 중국이 하던 얘기인데 네. 중국의 정책인데 미국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떻게 보셨어요? 전 좀 재밌게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중국의 1대1로 계획이 처음 나왔을 때 굉장히 아시아 국가들이 열광했었거든요. 네. 심지어 중동 국가들도 네. 드디어 이제 뭐 과거와 같은 그런 이제 아시아와 유럽 그리고 중동을 잇는 뭔가가 만들어지지 않을까 했는데 또 중국도 투자를 많이 했었죠. 근데 중국 경제가 좋을 때는 이게 잘 돌아갔습니다. 근데 네. 지난 몇 년간 중국 경제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 재정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이걸 가차없이 중국이 자본을 철수하고 줄이고 그래버린 거죠. 그 빈틈을 이번에 미국이 잘 파고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판 뭐 1대1로라고 하지만 그걸 IMEC 즉 인도, 중국, 유럽, 회랑 뭐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중국의 1대1로는 네. 이게 예전에 그 실크로드나 이런 거를 염두에 뒀기 때문에 투 트랙으로 갑니다. 즉 위쪽으로 철도
또 육상 연결을 하고 아래로 해상 연결을 하는데 미국의 그 IMEC 미국판 1대1로는 그런 투트랙이라고 부르는 하나의 길로 그러니까 마치 직렬 연결과 병렬 연결의 차이처럼 네. 조금 다르다는 점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포인트고요. 그렇지만 그 중국으로부터 약간 마음이 떠난 그런 동남아시아 또는 서남아시아 지역의 신흥국들의 마음을 조금 더 그 시장 경제 국가들에게 쏠리게 했다는 점은 미국이 굉장히 카드를 잘 쓴 것 아닌가 생각됩니다. 미국판 1대1로가 지금 중국판 1대1로를 조금 빈틈을 잘 노리고 있네요. 예. 최근에 화웨이가 출시한 신형 스마트폰에서 SK 하이닉스 메모리 칩이 이렇게 사용됐다고 합니다. 미국 정부에서 나서서 뭐 하겠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 참 SK 하이닉스 입장에서 억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발견된 게 뭐 최첨단 반도체도 아니고 마치 우리가 뭐 쌀이라든지 아니면 장난감 그런 흔히 범용 상품이라고 하는 메모리 반도체거든요. 네. 이게 뭐 시스템 반도체거나 주문형 반도체였으면 SK 하이닉스가 잘못했겠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미 2021년 이전에 출시된 오래된 것들이 아마 시장에 많이 풀려 있을 거고 그걸 뭐 중국계 업체들이 잔뜩 사갖고 있다가 설치를 했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미국 정부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SK도 그렇고 삼성도 그렇고 중국에 반도체 공장이 있기 때문에 이 반도체 공장은 계속 이 메인터넌스 차원에서 장비를 이제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장비를 중국으로 가져가는 거를 미국이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미국이 이제 작년 10월에 1년간 유예를 연장해줬기 때문에 좀 왔다 갔다 하지만 만약에 이제 이번 거를 핑계 삼아서 막는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겠죠. 아니 그런데요. 우리는 중국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그래야 되는데 미국이 이렇게 중국에는 못 판다 이렇게 얘기하고 중국도 또 제재하고 그러면 우린 좀 난감한데요. 어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도 이거를 중국에 팔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팔지 말라는 건 팔긴 파는데 공장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필요한 미국산 장비를 안 판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길게 보면 사실 마찬가지인 거죠. 네, 똑같은 말 비슷한 말이죠.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우리 입장이 굉장히 애매하긴 합니다만 근데 이건 이제 요즘 기업 외교라는 말을 쓰거든요. 네. 기업이 각국 정부에게 좀 그 의견을 보내고 그래서 정책을 바꾸도록 하는 게 중요해지고 있는데 이번 SK가 그 부분을 좀 잘 해 나간다면 오히려 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이럴 때 좀 외교 채널을 가동하고 능력을 보여줘야죠, 조금. 아마 뭐 산업통상부에서도 열심히 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요소수 대란 걱정한다 이런 그 시민들 많습니다. 어찌 보시는지요? 아마 이제 재작년 사건 때문에 그럴 텐데요. 네. 그때는 이게 농업용 요소수와 산업용 요소수를 좀 헷갈리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생겼던 건데 그 후로 여러 가지 이제 채널들이 좀 정비가 돼서 이번에는 이제 문제가 된 게 농업용 요소수입니다. 그러니까 농업용 요소인 거죠. 예. 근데 농업용 요소인데 그건 이제 비료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선 들어오는 거고 네. 산업용 요소는 아직은 여유가 있고 대신 여전히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우리 한 90% 정도 높습니다. 그거는 중국이 산업용 요소를 워낙 잘 만들고 싸게 만들기 때문인데 대신 이제 재고를 한 2달 이상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면 좀 비싸더라도 뭐 중동이나 베트남이나 이런 데 사오는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외국 나가서 이렇게 기업하는데 힘들 텐데 정부가 좀 도움을 줍니까? 정부는 도움을 많이 주죠. 하지만 많이 줍니까? 예, 기업들 입장에서는 네. 사실 그걸 의존하다 보면 결국 오히려 생존 능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중독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박사님 마지막으로 세수 결손 계속 얘기 나옵니다. 59조 원 이상 이렇게 부족할 거라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좀 걱정이 되죠. 근데 어차피 경제라고 하는 게 사이클이 있고 한 해 이제 적자가 나면 다음에 또 흑자로 만들어야 되는데 더 큰 문제는 이걸 이제 예측을 못했다는 게 더 큰 문제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뭔가 교훈으로 잘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LG 경영연구소의 김영주 박사님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후 5시 5분에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 올바른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다.